내 어릴 때 사진이 여기에 왜 있지?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서재 벽에 걸린 대형 액자 속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베네 저고리의 자수 문양, 아이의 표정, 들고 있는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재벌가의 장남과 보육원에서 자란 가난한 의대생.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한 장의 사진이 밝혀낼 충격적인 진실과 25년 만의 기적적인 재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 문자였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밀렸구나. 민우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옥탑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이라 실습에 쫓겨 아르바이트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고지서들을 보며 민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학교 게시판 앞을 지나다 눈에 띄는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종이에 굵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고액 과외 마이너스 시급 8만 원, 주 3회, 성북동 소재. 민우가 눈을 크게 뜨며 전단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반 과외의 몇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혹시 사기 아냐? 주변 학생들도 전단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망설임 없이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을 보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면접 당일 민우가 거울 앞에서 유일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짧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북동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찾아 걸어가던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정원의 위용에 민우가 압도됐습니다. 와, 이런 집이 진짜 있구나. 내가 여기서 과외를 한다고? 민우가 잠시 주눅 들었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원사가 관리하는 광활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분수대, 고급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긴장하며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민우를 감쌌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민우의 낡은 운동화와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명품 옷차림의 여자와 민우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최영란이 코끝을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외 선생님이라고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거실 한쪽 소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민우를 힐끗 보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다리를 꼬며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가 게임을 계속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 과외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최영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우를 째려봤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민우가 당황하며 대답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진태가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한진태가 최영란을 한번 보고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서재로 오시죠. 그쪽이 조용할 것 같습니다. 민우가 안도하며 한진태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거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빼곡한 책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민우에게 가죽 의자를 권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대본과 4학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민우가 긴장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인턴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진태가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이고, 협심증은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한진태가 눈을 번뜩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사 문제도 하나 물어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진 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가 진중한 표정으로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의료진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진태가 민우의 깊고 진중한 눈빛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눈매와 표정에서 죽은 전처의 올곧고 성실한 성품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진태가 내심 감탄하며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민우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수업날 민우가 설렘을 안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민우를 민재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재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오늘부터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재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외받기 싫어요. 왜 억지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참고서와 노트를 꺼내며 인내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해 볼까요? 재미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 바꾸라고 하세요. 책이 바닥에 떨어져 페이지가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민우가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책을 주워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페이지를 펴가며 차분하게 수습했습니다. 민재가 민우가 화를 내지 않자 오히려 흥미를 잃은 듯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우가 혼자 남겨진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겠지. 민우가 그래도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민재를 찾으러 복도로 나온 민우는 저택의 복잡한 구조에 당황했습니다. 복도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 길을 잃었습니다. 2층 끝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청소 중이라 그런지 방 안에서 은은한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가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진태의 개인 서재였습니다. 서재 벽면에 태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담은 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벽을 따라 걸으며 사진들을 하나씩 구경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걸린 대형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어린아이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넷 저고리의 자수 문양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꽃과 나비가 수놓인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입소 당시부터 평생 간직해온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배경의 한옥 기둥, 아이의 표정,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자수 문양도 똑같았습니다.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해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사진을 지갑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을 안고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우가 옥탑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또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택에서 본 액자 속 사진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민우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국도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태성그룹 한진태 회장의 가족사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장남을 잃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장남 실종. 그 시기가 내가 발견된 때와 비슷해. 민우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한진태의 검체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가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그나마 순순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관심은 온통 한진태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민우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진태가 사용했을 법한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들이 너무 꼼꼼히 청소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실망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아노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덮개가 열린 건반을 보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시절 교회에서 반주 봉사를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외로운 밤마다 피아노를 치며 위로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무의식적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희미한 자장가 선율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은 따뜻하고 애절한 멜로디였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건반을 눌러가며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결제 서류를 보던 한진태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익숙한 선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한진태가 홀린 듯이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민우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한진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은 아내가 늘 치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내가 뱃속의 아이에게 들려주려고 매일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곡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민우가 당황하며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만져서 그냥 기억나는 선율이 있어서 한진태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곡의 제목을 아십니까?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였어요.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25년 전 자신이 유기했던 그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건반을 치는 손가락, 옆모습, 심지어 앉은 자세까지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최영란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최영란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최영란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끝장이야. 최영란이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최영란이 치밀한 함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수업을 위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최영란이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민우가 의아해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영란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민우가 민재방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영란은 보안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CCTV 점검 때문에 잠시 녹화를 중단해 주세요. 보안팀장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점검 일정은 없는데요? 최영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하는 겁니다. 30분만 중단하세요. 최영란이 가죽 장갑을 꼼꼼히 착용했습니다. 지문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예물함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최영란이 민재 방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의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최영란이 주변을 살피고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반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우가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최영란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어머나,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결혼 반지가 사라졌다고요. 최영란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보안팀원들도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최영란이 민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외부인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당장 몸수색을 해보세요. 민우가 경악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정말로요. 보안팀장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소지품 검사 좀 하겠습니다. 민우가 억울해하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세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보안팀장이 가방을 뒤지더니 안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번쩍 빛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영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도둑놈을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재가 조소 섞인 표정으로 민우를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소란을 듣고 한진태가 급히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파악한 한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진태가 민우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함에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최영란이 승리의 미소를 숨기며 외쳤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세요.
이런 도둑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한진태가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처리하세요. 민우가 절망에 빠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 입구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우가 보안팀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저택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거친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허름한 환자복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비쳤습니다. 노인이 경호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인터폰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대문이 열리자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피를 토하듯 심한 기침을 하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인해 앙상하게 마른 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최영란이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25년 전 돌연 자취를 감춘 전직 운전기사 박 씨였습니다. 최영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미친 노인네가 여기 와요? 당장 끌어내세요. 하지만 박 기사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한진태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죄하러 왔습니다. 박 기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 학생은 도둑이 아닙니다. 박 기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분은 회장님이 평생 찾아 헤매시던 장남 성우 도련님이십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한진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박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박 기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장님. 제가 25년 전에 저지른 죄를 고백하러 왔어요. 최영란이 박 기사를 발로 차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죽어가면서 헛소리하지 마. 하지만 박 기사가 품속에서 낡고 긁힌 자국이 선명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지만 아직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최영란이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막아섰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박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버려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25년 전 젊은 시절 최영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상태가 선명해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명했습니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확실히 처리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요. 민재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최영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믿지 마세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기사와 최영란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박 기사가 한진태를 바라보며 진술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아이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를 기억하십니까? 박 기사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흰색 바탕에 분홍색 꽃과 노란색 나비가 수놓인 베넷 저고리였어요. 한진태가 충격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내가 직접 수놓은 거였어. 박 기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곳은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국도 46번 도로변이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보육원 입소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발견 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박 기사가 민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우가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박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진태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최영란을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네가 내 아들을. 최영란이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변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한진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속였구나. 25년 동안.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최영란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 기사가 한진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짐을 덜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박 기사가 다가온 경찰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공범이니까 처벌받겠습니다. 한진태가 눈물을 닦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떨리는 눈빛으로 한진태를 바라봤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야? 민우가 셔츠 소매를 걷어 어깨에 붉은 화상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 흉터 기억나세요? 한진태가 5살 때 자신이 실수로 엎은 뜨거운 찬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부짖으며 아파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진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성우야. 부자가 25년 만에 상봉하는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사가 이제야 짐을 덜었다는 듯 안도하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한진태가 눈물을 닦고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와 그 아들을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최영란이 한진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진태가 최영란을 처참하게 밀어냈습니다. 경찰이 아동유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최영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가 멍하니 서 있다가 어머니가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재도 쫓겨나듯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택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진태와 민우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진태가 따뜻한 국밥을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천천히 먹어. 민우가 난생 처음 느끼는 가족의 온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함께 도착해 박 기사의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한진태가 일말의 의욕도 남기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태성병원 의료진을 즉시 호출하세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한진태가 보안팀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최영란이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태성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곧 유전자 검사가 있을 텐데 결과를 조작해 주세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이미 모든 통신을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민우가 혹시 모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같은 의대 동기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입회해달라. 민우의 간절한 부탁에 동기 3명이 급히 저택으로 달려왔습니다. 검사 키트를 들고 온 의료진을 지켜보며 철통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검체 채취 과정을 꼼꼼히 감시했습니다. 혈액 채취량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검체 라벨링도 제대로 되었는지 봅시다. 최영란과 의료진이 조작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진태가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자꾸 훔쳐보며 25년 전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최영란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도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드디어 분석실에서 밀봉된 결과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택배기사가 한진태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진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굵은 글씨로 적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한진태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아,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민우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어깨에 붉은 화상 흉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 흉터 정말 기억나세요? 한진태가 5살 된 아들이 뜨거운 찬물에 데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진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성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자가 25년 만에 만나는 감동적인 상봉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과 보안팀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사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박 기사가 다가온 경찰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처벌받겠습니다. 25년 전 일에 대해 책임지겠어요. 한진태가 눈물을 닦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보안팀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와 그 아들을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세요. 최영란이 한진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한진태가 최영란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25년 동안 내 아들을 빼앗아 놓고 용서를 바라. 경찰이 아동 유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최영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쇠고랑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영란이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키운 민재는 어떻게 해요? 그 애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멍하니 서 있다가 어머니가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한진태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한진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민재가 쫓겨나듯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허탈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택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진태와 민우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진태가 따뜻한 국밥을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천천히 먹어라. 민우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진태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평생 곁에 있을게요. 25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한진태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진태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25년 만에 잃어버린 장남을 찾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가 민우의 손을 잡고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제 아들 한성우를 태성그룹의 법적 상속인으로 호적을 정정했습니다. 민우가 긴장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언론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재벌가의 실종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태성그룹 후계자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흑수저 의대생에서 재벌 후계자로 변한 민우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영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당한 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영란이 무릎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6개월 된 아기를 국도변에 버린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최영란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민재는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야, 민재야. 우리 좀 바빠. 전화 왜 안 받았어? 아, 그냥 귀찮아서. 평소 자신에게 아부하던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카드도 모두 정지돼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민재가 모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민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 민재가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우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대 실습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동기들에게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대 동기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제 재벌이 됐는데도 여전히 공부하냐?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돈 때문에 의대 온 게 아니잖아. 동기들이 민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진태는 그런 민우가 기특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틈만 나면 백화점에 데려가 비싼 옷을 사주려 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좀 좋은 옷 입자. 네가 태성그룹 후계자잖아. 민우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옷도 충분해요. 그런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한진태가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부자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민우가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성우예요. 이제 아버지랑 함께 살게 됐어요. 한진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겠대요. 민우가 의사 가운을 입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게요. 한진태가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민우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일세. 의대 수석 출신이야. 직원들이 민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한진태가 팔불출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한진태도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육원 아이 중 한 명이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한진태에게 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한진태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진태가 기뻐하며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한진태가 이를 기념하여 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우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일인데요. 한진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거야. 마음껏 의술을 펼쳐라. 민우의 방은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낡은 책상과 의대 서적들을 간직했습니다. 이 책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거예요. 서재에 우울했던 흑백 사진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한진태와 민우가 어깨동무하고 활짝 웃는 대형 컬러 사진이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한진태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우가 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랜드 조선호텔의 대연회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행사장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말끔한 턱시도 차림의 한진태가 상기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진태가 민우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제 아들이자 태성그룹의 미래인 한성우를 소개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한진태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성우는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성그룹도 의료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설이 절정에 달할 무렵이었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파열음과 함께 한진태가 단상 아래로 무겁게 쓰러졌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비명과 혼돈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119 빨리 불러요. 민우가 본능적으로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민우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한진태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한진태의 심장 박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하며 긴박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필 주말밤이라 당직 전문의 한 명은 다른 교통사고 수술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흉부외과 교수님은 수술 중이세요. 이 소식이 뉴스로 긴급 보도됐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응급실 이송, 주가 10% 급락,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 전무가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장이 유고 상태가 되면 경영권을 재편해야 합니다. 김 전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영 경험도 없는 애송이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시다. 한진태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흉부 대동맥 파열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출된 흉부외과 과장도 교통체증으로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는 경험이 부족한 3년차 레지던트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당황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 혼자서는. 민우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인턴 예정자 신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수술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민우가 짧게 갈등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어시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민우가 스크럼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개용 준비하세요. 민우가 수술실로 향하며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민우의 첫 번째 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레지던트가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격하게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진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선 민우를 보며 간호사들이 우려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서둘러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황한 레지던트가 메스를 들고 흉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양의 출혈이 터져나와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레지던트가 손을 떨며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패닉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바이탈이 위험 수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혈압 60에 40, 맥박 120. 위급한 상황에서 민우가 레지던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민우가 석션을 잡고 출혈 부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뛰어난 동체 시력과 해부학적 지식을 발휘했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혈관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요. 후하방 대동맥 쪽을 잡으세요. 민우가 외치며 출혈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우가 시야를 확보하고 혈관을 정확히 압박해줬습니다. 레지던트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겸자로 출혈 부위를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지혈 성공했어요.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후 뒤늦게 도착한 흉부외과 과장이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과장이 민우에게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이 파열된 혈관을 정교하게 봉합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한진태의 곁을 민우가 밤새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저 혼자 남겨두시면 안 돼요. 새벽 6시 한진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우를 확인한 한진태가 미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민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같은 시각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김 전무가 주도하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뇌사설을 퍼뜨리며 경영권 탈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할 수 없어요. 김 전무가 의사봉을 들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회장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 전무가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진태와 민우가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뇌사라고요? 한진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등장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전무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한진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우가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버지의 CT 촬영 사진과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민우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했습니다. 이어 민우가 미리 확보해둔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무의 공금 횡령 및 주가 조작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전무의 비리 증거입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주주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한 주주들이 김 전무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당장 쫓아내. 한진태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 전무와 반대파 이사들의 즉각 해임을 통보합니다. 민우가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리고 회사까지 지켜낸 영웅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세, 한성우 만세. 김 전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의실 안에서 부자가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더욱 단단해진 부자의 유대감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민우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서울대 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벌 3세라는 배경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실력 있고 겸손한 명의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술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가 민우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민우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네요. 앞으로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같은 시각 교도소의 낡은 화장실에서 최영란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최영란.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다른 재소자가 최영란을 구박했습니다. 최영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됐습니다. 최영란이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방의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민재가 점심시간에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병원 한성우 교수, 어려운 심장 수술 성공. 민재가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 나는 왜 그랬을까?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한진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결혼해 낳은 어린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읽어주세요. 5살 된 손녀 하은이가 재롱을 부렸습니다. 한진태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가 또 읽어줄게. 이런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됐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성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첫 장학금 수혜자가 된 의대 후배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한성우 교수님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배가 감사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말 오후 한진태의 저택 정원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평화로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민우의 아내와 딸 그리고 한진태까지 4명이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빠, 케이크 더 주세요. 하은이가 깔깔 웃으며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우가 딸을 안아올리며 뽀뽀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네. 한진태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우가 아버지를 위해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쳤던 그 자장가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절하고 따뜻한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진태가 연주를 들으며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진태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 너를 다시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민우 역시 아버지의 깊은 주름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서재의 벽면에는 3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우가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평온한 휴일의 정적을 깨고 민우의 주머니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익숙한 듯 겉옷을 챙겨 입으며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한진태가 듬직한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성우야. 민우가 하얀 의사 가운을 휘날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힘찬 발걸음 위로 따뜻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부자가 다시 만나 이룬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
이룬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한 장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민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리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민우와 한진태 회장처럼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